50%가 하락했다는 건 이걸 원금을 회복하려고 하면 수익률 100%짜리가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를 팔고 딴 걸 사서 100%짜리 수익률을 내기가 쉽냐? 잘 모르는 거, 위험한 거,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혹은 지나쳐 버리게 되면 너무나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때가 있더라.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처음 오셨는데요.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 대표님.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아직은 좀 낯선 얼굴이지만, 네, 아직 많이 낯설죠. 운용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예전에 미래에셋에서도 또 해외 펀드, 네. 해외 운용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개척을 하신 분이고. 네.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예. 하다 보니까 뭐 우연찮게 좀 괜찮은 펀드들을 운용을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그레이 컨슈머 펀드도 있었고, G2 이노베이터라고 미국과 중국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에 계속 나는 이제 인사이트 펀드가 있습니다. 한국 복귀해서 예. 그때 조금 수익률이 부진했던 인사이트 펀드를 갖다가 운영을 맡게 되어가지고요. 심폐소생 하셨나요? 뭐 제가 다 했다라고 주장하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2014년에 원금 회복할 때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하이라이트를 받았습니다. 2020년 그만둘 때까지 운영을 했었고 수익이 많이 좋아졌죠. 예. 또 국내랑 또 글로벌 또 다 같이 운용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목대균 대표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그러니까 네. 사실은 투자 고민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바이, 셀, 홀드. 그 그쵸. 모든 것이죠. 그 의사결정. 네. 그게 그렇게 힘들고 사실은. 예, 저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들죠. 뭐 산다는 얘기냐, 판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매니저가 뭐 얘기한다 회의할 그러면. 때. 예. 그럼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리스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다가, 저도 아주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겠다는 얘기야, 팔겠다는 얘기야. 저도 심지어 그러는데. 사장님이, 대표이사님이, 그럼 매니저들은 당황하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네.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홀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매일 하게 됩니다. 저도 지겨운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 순간이 의사결정이고. 네, 맞습니다. 이 책도 사실은 그 고민의 산물, 고민의 흔적. 기록이라고 해야 그쵸? 되죠. 예전 네. 이야기도 좀 많이 담아 놓으셨고, 이 책 이야기도 조금 이따 이제 할게요. 네. 근데 우선은, 우리 시장이 너무 막 급변하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최근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쩔 수 없이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주식 비중을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는 의무적으로 거의 90% 이상 가져가죠. 극단적인 경우를 빼놓고서는 가능한 한 투자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투자하라고 맡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현금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음. 근데 물론 과거에 저는 좀 예외적으로 네. 현금 비중을 뭐 거의 40%에 가깝게 유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60%, 법적으로 60%까지는 주식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거의 그러면 허용된 한도 내에 현금을 다 들고 있었던. 예, 옛날에 한번 했었죠. 몇 번 하긴 했었는데요. 예. 한 번은 제대로 운이 좋았고 나머지는 조금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90%는 계속 뭔가 투자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좀 베타가 낮은, 변동성 낮은 종목으로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른바 공격수로 많이 채울 수도 있는데, 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현금이 100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조금 저는 베타가 높은 종목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식이 없는 사람이다, 주식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공격수로. 네, 지금은 오히려 베타를 키우는 국면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7월 말에 저점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그렇죠. 네. 6천도 깨지고 막. 맞습니다. 그때 거의 뭐 투매가 나오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아졌고, 한편으로는 짜증도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또 비난할 사람을 또 찾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 좀 많이 지쳐 있구나.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그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놓고 보게 되면 이익을 기반으로 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 국민이 사랑하시는 그 메모리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 주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4배 후반에서 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밴드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평균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그렇죠. 됐는지 그거 밴드 하단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기반으로 봤을 경우에는 정말 싼 거죠. 그러면 사놓고 나왔게 되면 보통은 이제 평균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럼 평균이 어느 정도냐? 코스피의 평균은 역사적으로 10배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익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싼 영역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4.5배에서 혹은 4.5배에서 5배의 그 밸류에이션 사이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합리화되려고 그러면 이익이 반토막이 나야 돼요. 지금의 주가가 합리화되려면 네. 이익 반토막 나는 것까지 극단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내년을 거쳐가지고 이익이 반토막 날 수 있겠느냐? 그 베팅이 많겠느냐? 그쪽 저희가 이제 상식적,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금융위기 급이 필요한데 사실 7월달에 이미 금융위기 급의 낙폭을 갖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 한 달 반 정도에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코스피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2026년 7월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미 투매 현상을 거쳤다. 그리고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와서 보수적으로 전환한다. 그거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베타를 키우고 포지션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도 7월 달에 마지막에 주가 투매가 일어났을 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뭐 회의하고 나면 결론은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자, 보유하자.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요새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안 좋은 뉴스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안 좋을 때 또 안 좋은 소식만 들려요, 또. 예.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바로 V-shape 혹은 바로 회복되는 것보다는 뭐 시간은 걸릴 겁니다. 아마 그 하락했었던 이유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밸류에이션은 싸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가정, 현재 그 시가총액과 주가에 반영된 가정은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면 이 보수적 가정을 갖다가 우리는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 판단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주가에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마이너스 30% 찍혀 있으니까 이거 꼴도 보기도 싫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금 100%라면 적극적으로 사야 할 때고, 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고 있더라도 물려 있더라도 이 가격에서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가격이고,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만약에 경우에 하이닉스 몰빵이라면 네, 하이닉스 몰빵인데 그럼 고점 대비 한 50% 급락했다가 조금 회복하고 있는 국면인데 베타가 상당히 커요. 예. 그 얘기는 등락폭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베타는 시장 대비 어떤 변동.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변동폭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락을 맞아가지고 계좌를 봤더니만 마이너스가 좀 심하더라. 괴롭죠. 네. 짜증나고. 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버텨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예. 50%가 하락했다는 건 이걸 원금을 회복하려고 하면 수익률 뭐 100%짜리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하이닉스를 팔고 딴 걸 사서 100%짜리 수익률을 내기가 쉽냐? 쉽진 않거든요. 와, 여기에서 다들 이제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라고요? 벌써.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새 하필 책 제목이 저러다 보니까 네. 버티란 얘기냐?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버텨라. 방법이 없지 않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난 계좌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일단 AI 사이클이 끝났느냐? 이제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AI 사이클은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투자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천은 미국의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죠. 예,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고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네. 다만 이런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하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들의 현금으로 했었는데 그 현금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고 네, 네. 그게 202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징조는 있었죠. 근데 2026년 와서 보니까 이런 회사채를 갖다 좀 많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우리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네. 뭐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 지출을 많이 하는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얘네 투자는 너무 많이 하는데 돈을 못 벌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 아마존이 하나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 쪽이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첫 번째 AI로 인한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클라우드 쪽 관련 매출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익률을 봤을 때 30% 후반대가 나온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렇죠. 예. 아마존이 자본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몇 %를 조달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면. 네, 예. 10% 후반 안 됩니다. 아니죠. 그렇죠. 뭐 1%대 후반이 됩니다. 자동차 살 때 캐피탈 금리만큼 뭐 아마존이 그렇게 내야 예. 되나요? 그래서 조달해서 이익을 30% 낸다고 하면 10%로 조달해서 30%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30% 후반대라 그러면 거의 이익 만들어지는 게 한 20-30%가 되는 거잖아요. 얼추 느낌상.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익을 만들어라. 그렇지만 투자를 좀 미리 앞에 많이 해야 돼. 이런 구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27년까지는 잉여 현금 흐름은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볼 겁니다. 내년이 당장은. 현금 흐름으로 최악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회복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줄 건데 과연 투자자들이 이 조바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참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1, 2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고 네. 물론 이제 아마존도 보여준 것처럼 10%대 초반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20-30% 벌어져 끼면 스프레드만 해도 상당히 가져가는 건데 시장에서는 되게 일단 불안감이 큰 거죠. 네. ROI가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너네 투자 많이 하는데 과연 돈 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옛날에 빅테크들이 어떤 회사들이었습니까? 현금 흐름 빠방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걸 갖다 계속적으로 뭔가를 갖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무형의 자산을 기반해서 매출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유형 자산으로 감가상각 비중이 큰 유형 자산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비용 부담을 갖다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의문점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조달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 3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그 대형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짜리 물을 갖다 많이 찍습니다. 네. 그쪽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 이익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야 이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네. 거기다 공포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더 하나 옛날엔 빅테크들이 자기 현금만 가지고서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내가 돈 가지고 투자하겠다는데 뭐라 그래. 시장 여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고 외부에서 심지어는 사모사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금융 여건, 금융 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리 올라가. 자본 조달 안 돼. 그러면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예. 너네 프로젝트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면 투자자들은 움찔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며칠이죠? 12일에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금융 조달을 하고 또 그게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급등하는 것처럼 네. 딱 그거네요. 엔비디아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 예. 사모펀드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그 자산 운용사에 와서 자기 계획서를 제출하고 돈을 빌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운용사 대표들부터 CIO 그리고 매니저들은 뭘 하겠습니까? 검토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일단은 봤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어. 그리고 돈을 빌리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지금 빌립니다. 5천억 달러. 얼마요? 몇천 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늠을 하기 위해서
보통 1년에 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조달하는 그 자금이 7,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엔비디아가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1조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반 정도를 갖다가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야, 이거 봤을 때는 대규모 캐펙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자산운용사, 그 글로벌로 가장 까탈스러운 자산운용사들이 오케이를 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 계획이 믿는다는 거죠. 현실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젠슨 황 사장님이 KCGI 자산운용에 와서 우리가 금리 한 10% 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계획서 봐야죠. 근데 아무리 만대로는 아니고. 아무리 젠슨 왕이야 그래도 저희가 돈을 갖다가 빌려드렸는데 혹은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못 돌려받으면 저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까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외 금리 상황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AI로 수익화할 수 있는 그 미래 모델을 보여줬을 때 당장 미국에서도 사모대출도 마찬가지고 운용사들이 돈을 그렇게 빌려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돈이 회사채 찍을 때마다 일단은 몰리고 있고, 네. 근데 항상 또 이쪽 시장에서는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다 계속 연결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초창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불안감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HBM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센터를 뭐 1기가와트를 갖다가 우리 네. 1기가와트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컴퓨팅 쪽이 70에서 80이 들어가요. 금액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예. GPU부터 HBM까지 이제 컴퓨팅 관련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가격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매번 바뀌긴 하는데 사실 이 HBM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많은 거죠. 첫째는 옛날 같으면 HBM이 모두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갈수록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갖다 사용한대 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다 좋아. 근데 경쟁자가 나타나 갑자기 CXMT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면서 기업을 토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첫날 466% 듣도 보지 못한 숫자를 내버리니까 사람들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생산 캐파를 보니까 글로벌 4위에 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산 캐파를 키우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옛날에 태양광처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전기차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결합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 그 두려움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정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 현재는 그 국면에서 가격이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레버리지가 또 한몫했죠. 시장의 변동성도 극대화시켰고. 예,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그 효과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6, 7월에 그 롤러코스터를 전 국민과 함께 탔으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저도 탔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펀드마다. 네. 펀드마다 그러면 벤치마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사셨다는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투자하다 보면 그러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을 갖다 조절하면서 아무리 잘해도 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지다가도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되면 그날은 무조건 저희가 당하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더퍼폼을 하는 거죠. 수익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줄여놨으면? 그렇죠. 네. 그걸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이 국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할 때는 가지 고스란히 맞고 저희도 이제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펀드 매니저 생활만 이제 20년 넘으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그렇게 막 폭락하고 힘든 날은 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버티세요? 일단 모니터를 꺼야죠. 그래요? 바람을 좀 쐬기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반등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힘이 가끔 필요합니다. 예, 네. 똑같습니다. 네, 뭐 예. 글로벌 펀드 매니저나 다 비슷합니다. KCGI 자산운용 지금 AUM이라고 총 고객 자산이 7조 원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운 좋게도 조금 고객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조금 이전보다는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하 대표님입니다. 네. 뭐 투자할 때는 항상 덕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목대균 대표님 그 신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걸 보면 이제 다양한 철학, 경험 다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시장 이야기도 좀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AI 이야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AI도 그 병목에 주목하는 그 포인트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이라든지 전력기기 병목이라든지 사실 풀리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병목이잖아요. 2028년까지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말씀하셨죠. 네네. 우리가 공장을 짓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는 수급이 타이트해. 우리가 수요가 너무 강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큰 사용량이라고 우리 AI의 실질적인 아주 수요를 갖다 네.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말의 단위잖아요. 조각인데 토큰 사용량이 과거 1년 6개월, 19개월 동안 몇 배가 증가하신지 19개월이요? 예. 몇 배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19개월 동안. 1년에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0배가 증가했습니다. 110배요. 예. 그러니까 수요 폭발량이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지금 데이터에 대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생성형 AI잖아요. 사실 요새 뭐 지금 에이전트 AI도 안 가온 것 같아요. 추론 수요. 옛날에는 그냥 검색만 했는데 요새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네. 처리하라고. 그럼 컴퓨터가 생각해가지고 답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추론 수요만으로도 토큰 사용량이 폭증했는데 에이전트 AI를 넘어서 피지컬 AI. 뭐 옛날에 젠슨왕이 말씀하셨잖아요. 젠슨왕 CEO가 앞으로는 피지컬 AI로 간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데이터의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자율주행이나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못 봐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옵티머스가 이제 점차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지금 자동차 공장에 실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생성하게 낼 것이고 이걸 갖다 AI로 다 처리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걸로 인한 수요는 얼마나 폭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의 논리고 이건 근데 월스트리트의 논리는 자본을 대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건 그래서 돈을 언제 버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아마존이 그래도 바닥을 갖다가 조금 하락폭을 갖다 저지해줬던 미국에서 그 부분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네. 클라우드 사용량 증가해요. 이익은 나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 투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월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갖다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목을 얘기하셨는데 HBM 쪽 병목은 뭐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병목이 엄청나다. 얘기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HBM에서의 병목은 당분간 사라지는 않습니다. Q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가격은 그러다 보면 협상이 산물인 거죠. 지금 근데 1분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혹은 올라가더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주식은 어떤 거냐면 증가율의 함수거든요. 그렇죠. 가속도. 예. 기울기가 옛날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꺾이면 주가는 꺾입니다. 근데 1차 충격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절대 Q가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실제 수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치 증가율 보게 되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옛날만큼 탄성치가 실제로 이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살짝 눕기만 해도 주가는 먼저 부러지는데 그걸 6, 7월에 겪은 거잖아요. 이미 겪은 거죠. 거의 뭐 이제 반토막 났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것 대비 최저점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둔화될 거라는 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또 반대로 마음은 편한데. 예, 그래서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바닥이 아까 전에서 나왔고. 이익이 반토막 날 거냐. 근데 Q는 살아있으니. 양은 2028년까지는 병목이 유지될 거다. 그럼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빠지겠느냐. 그걸 가두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도 장기 공급 계약, 옛날에 장기 공급 계약은 보통 분기 단위로 했었는데 지금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형 사이클,
실제로 얘가 좋을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급과잉으로 연결된 다음에 그 회사 산업 자체가 망가지는 사이클로 갔던 과거의 경기 순환형 흐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 AI 사이클이 계속 연장하면서 실제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사이클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저도 뭐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경기 순환형 사이클보다는 이 젠슨 왕이나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들의 그 수요 쪽에 관련된 뭐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갖다 조금 믿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주가 반응은 과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AI 사이클이 붕괴가 되려고 하면 진짜 자금 조달 쪽에서 큰 사단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비전과 월스트리트의 우려, 계속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상황을 바꿔서 보면 만약에 지금이 2020년, 21년처럼 저금리 상황이다. 그러면 막 돈 쏟아붓겠죠. 우리 거 좀 더 빌려가. 더 투자해. AI 시대 더 빨리 만들자라고 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 돈의 값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금리는 뭐에 안 좋냐면 그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한계 기업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사무사채 시장에서 올해 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연초에 미국의 사모 대출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과연 이게 옛날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냐 해서 왈가불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그 한 마리만 있다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겁주기도 하고. 뭐 그분은 워낙 리스크를 잘 관리하시는 분이고 전체 산업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는 말이고,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제 결국에는 우량한 것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느냐, 이 전이되는 과정을 갖다가 꼼꼼하게는 살펴야 되겠죠.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까지 연결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 모든 우리 서사를 갖다 망가뜨릴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 조정받기 전에 6월달 고점 때까지는 그러한 그 논리가 완벽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우려감까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미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가는 그런 부정적인 거 혹은 보수적인 견해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반영하지 않았나. 그럼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조금 우구심을 가지고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한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좀 물려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에 팔긴 너무 아깝고, 그렇죠? 네.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해서 보면 아까 목대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현금만 100% 있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 가격에 지금은 내가 안 사고 있을 것인가?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제 답은 나오는 것 같고, 또 요즘에 보면 이게 이제 증시가 2달 만에 빠르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유튜브에 악플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왜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런 하락도 예측을 못하느냐 막 이렇게. 근데 그 목대균 대표님의 신가 이거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보니까 맨 앞부분에 투자 전문가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 그 약간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저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전문가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움찔합니다, 사실. 그러면 피터 린치가 얘기했어요. 10번 중에 6번 맞추면 좋은 투자자다. 끝내주는 투자자라고. 예, 제가 실제로 해봐도 그 승률이 60%대가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맞히는 게 남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오실 때 9호선 얼마나 막힙니까? 장난 아니죠. 제주도 타십니까? 여기 여의도역 그 5번 출구가 항상 출퇴근 시간은 장난 아니죠. 여의도만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하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 사람들 대비 뭔가 엣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버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 잘 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저는 해답을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를 줄여야 된다. 내가 틀렸을 때 10번 중에 6번을 맞췄다. 그럼 조금 잘하는 거죠. 근데 4번을 틀렸는데 이 4번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번 배팅할 때 아주 어려운 거죠. 도박을 할 때도 조금만한 확률적 우위가 있게 된다고 하면 그 확률적 우위를 활용해서 사이즈를 키우고 네. 좀 아니다, 패가 안 좋다, 혹은 내가 지금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빨리 배팅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된다고 하면 갑자기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배팅 사이즈를 갑자기 키우게 되면 망하는 거죠. 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올인이라고 하면 사실 무서운 게 뭐 우리 카지노에서 올인하면 다음 카드 만약에 거기서 틀리게 되면 끝나죠. 다음에 배팅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인 거죠. 그쵸. 예, 좋은 전문가라고 그래서 전문가란 진짜 투자 전문가란 무엇이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작은 어떤 확률적 우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거. 저희는 매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상한가 간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장은 열립니다. 예,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매일매일 존재하고 매 순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손실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다음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보게 되고 거기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새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게 되면 예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측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저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근데 그러한 예측은 좀 대부분의 경제 서적을 보시게 되면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얘기하지만 모두 다 맞히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을 모아놨던 책들 중에서 맞히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틀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최근에는 뭐 이란 전쟁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설마 전쟁이 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예,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왜 펀드 매니저를 사실은 엄밀한 용어로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포트의 비중별로 관리를 하는 거고 리스크도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 사실 이거를 또 10년, 20년 장기간 또 반복해 나갔을 때 확률을 높이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기관과 일부 개인 투자들의 또 차이점이기도 하고 이걸 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목대균 대표님에게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듣는 거죠. 이것도 약간 좀 철학적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는지 아는 일 사실 그게 또 중요하다고 책에서도 강조를 하셨어요. 네,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물을 것인가 네. 지금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보통 이제 저런 걸 하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뭐 사야 돼? 항상 이런 질문을 갖다가 사실은 많이 제일 하죠. 먼저 많이 묻고 싶죠. 예. 예,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가가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주가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걸 내가 판단해야 되면 무엇을 알아야 되지? 이 주가에서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이 나오는 거죠.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책 제목처럼. 예. 그래서 사실 지금 AI 딱 물을 때도 AI 버블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옳은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보다는 AI 캐펙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나요? 혹은 더 깊게 들어가서 회사채 발행 여력은 있나요? 아하. 현금 흐름, 아까 전에 AI 얘기했지만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딱 묻게 되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저의 대답은 AI는 버블인가요? 라고 해서 버블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역사적으로는 그랬네요. 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빅테크들이 AI의 자본 지출하는 빅테크들의 AI 자본 지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하면 2030년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잉여 현금 흐름은 어떤가요? 라고 하면 2027년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2028년부터는 개선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채 발행 여력은 존재해요.
자본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이렇게 양갈래로 이제 불투명해요.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럴 때가 가장 큰 돈이 된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왜냐면 우리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잠깐 뭐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온 국민이 다 SK 하이닉스를 다 삼성전자를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5월 말까지만 하면 하이닉스 없는 사람이 없었죠. 그 얘기는 즉슨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궁금증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움찔거리시는 분들이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하락하면 더 움찔거리시는 분이 파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질문은 투자에 관련된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게 펀더멘탈한 이슈냐? 라고 묻게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은 빠졌습니다. 20%. 근데 펀더멘탈한 어떤 매출, 이익에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딱 묻게 되면 아니요. 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가격이 왜 빠졌을까? 여기서부터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나 어디 가서 필명을 쓸 때는 좋은 질문이라는 필명을 쓰거든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와이스트릿이 잘 되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제 쓰신 내용 몇 가지 제가 이제 발췌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네. 주가는 가장 늦게 비명을 지른다. 이거 우리가 6, 7월에 많이 또 경험을 했는데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녀석이 항상 펀더멘털에 선행을 한다라고는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비명을 지른 다음에 팔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약간 이거는 이제 위기와 관련돼 있는 큰 시스템적인 위기, 그리고 이제 어떤 큰 변곡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언급을 네. 했습니다. 개별 주식한테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위기만 조금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위기를 뭐 시스템적인 위기를 보게 되면 진앙지가 매번 달라요. 어떤 때는 신용 위기였던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그 국채의 위기였던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부동산 위기.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발생했던 위기였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그걸 반영해서 나중에 급락하는 경우가 있죠. 신흥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 신흥국, 뭐 중국 혹은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주가 지수가 아니라 사실 환율이죠. 환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위험합니다. 어떤 나라고 환이 강세가 된다고 하면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부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주가 지수나 다른 것들이 좋아져요, 부동산. 그래서 근데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환이 먼저 올라옵니다. 특이하게. 그러다 보면 주가 지수는 나중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가 지수만 보고 있다가는 주가 지수가 선행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개별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주가가 이제 뭐 우리가 사랑했던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제가 뭐 예측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걸 얘기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보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중요하더라, 이 기업들은. 그게 만약에 멈춘다고 하거나 그 상향 조정이 안 되고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 주가는 보통 하락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기업 이익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을 일시적으로 피크아웃을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주가의 선행 지표인 것이고요.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예, 국가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부지런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매번 다르다 보니까 참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진앙지가 매번 다르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어떤 그 균열, 또 사실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금리에서 왔는지,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더 증폭시켰는지, 그러면 그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좀 잡히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다. 사실은 또 이렇게 논리 구조로 또 가져갈 수도 있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당분이 안 좋아, 상당수의 투자자가 요새는 안 좋아하는 게 중국인데 지금부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에 보게 되면 주가 지수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같은 경우에 마진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단기간 내에 3배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그 돈이 막 주시장으로 막 물밀듯이 네. 올라가서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네. 비슷한 거죠. 우리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용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레버리지 상품까지 올라.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중국 2014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균열이 나타나고 있을 때인데도 주식 시장은 너무 좋게 올라가 버린 거죠. 급등했을 때. 네, 경기 상황은 안 좋았어요. 근데 주시장은 급등했던 거죠. 그 신용 대출, 마진 대출로 인해서 그게 주가 지수가 급등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저는 쫓아갔습니다. 당시에요. 예,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급등하는데 결국에 이거 안 쫓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수익률 못 쫓아가니까. 조심조심 쫓아갔죠. 그러다 결국엔 또 한 방 맞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그래서 왜 이런 그 주가 급등이 나타날까? 거기에는 레버리지,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 있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새로운 기대감이에요. 뭐든지 새로운 기술,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게 과도하게 부풀어졌을 때는 보통 이렇게 주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역사를 한번 좀 공부해 보십사. 이런 그렇죠. 부분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구조는 생각보다 이 진폭을 좀 키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건 다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도 레버리지인 거. 네.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서프라임 쪽도 레버리지였었고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진앙지라는 표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저도 이제 좀 써먹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진 대출도 그렇고 제로 금리도 그렇고 엄청난 유동성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또 사실 그 유동성을 조인다. 금리 올린다. 대출 조인다 하면은 또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증거금만 상해 조정해도 증거금은 상해 조정했는데 안 꺾여요. 그러면 또 상해 조정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뭐 또 올렸네 그런데 갑자기 또 순식간에 톡 건드립니다. 그거 상당히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인 상품 혹은 투자 자산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세상에 계속 올라가는 건 없더라. 예,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막 이렇게. 우주 지구 안에 존재하는 이상 우주를 뚫고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그 목대균 대표님의 이 신간에서도 표현을 해주신 게 10,000번의 선택, 그러니까 이제 20년 넘게 펀드 매니저 생활하시면서 10,000번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3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장은 항상 변한다. 두 번째가 설명할 수 있는 대상에만 투자한다. 네. 세 번째가 분산으로 생존하고 집중으로 초과 수익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어떻게 심플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뭐 시장이 계속 변하잖아요. 저도 이제 20년 하다 보니까 매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뭐 디스플레이 본 적도 있고 3D 프린팅 본 적도 있고 태양광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AI 또 HBM을 보고 있잖아요. 매번 바뀌어요. 시장의 스토리가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리게 됩니다.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럼 틀리게 됐을 때 내가 틀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투자를 했었다고 하면 내가 틀린 걸 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나 틀릴 수 있어. 그래서 한 이 정도만 투자하겠어. 결과적으로 틀릴 수 있는 걸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거는 충분히 검증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분산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집중 투자는 수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This is different. 이런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은 매번 변하게 되는 거죠. 매번 변하게 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왜 틀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는 곳에 투자해야지만 사실 자신감이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이 정도면 내가 투자할 만해. 근데 남의 옆 사람 얘기 듣고 하면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쵸. 자기 생각을 못 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예,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파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를 잠깐 얘기해 주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HBM이 늦었느니. 그쵸. 근데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역전 말로만 쳤죠. 예, 최근에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갑자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를 제대로 알고 계셨고 뭐 회사의 펀더멘탈 어떤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체력을 그래도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은 매스컴에서 되게 시끄러웠지만 충분히 사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아는 거에 투자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기다리면 되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집중 투자를 하셨겠죠. 충분히 검증했던 거는. 근데 나머지 내가 성공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겠어. 그럼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분산 투자를 몇 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원칙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네요.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틀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거에서 당할 수 있고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모르는 거는 분산 투자 그 확신도가 조금 떨어지면 분산 투자하시고 그래도 많이 알고 있고 그대로 내가 뭐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익숙하게 투자할 수 있겠어. 그런 부분은 집중 투자하시면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사실 Y스트를 통해서는 수년 동안 저희가 강조한 부분이기는 한데 시장은 항상 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상에만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해야 내가 틀린 것도 또 인정할 수 있고 네. 그래야 또 빨리 변할 수도 있고 분산으로 생존하고 집중으로 초과 수익을 만든다. 네. 사실 요 정도만 체득을 해도 한 중수 이상의 이제 투자자 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피터 린치께서 그러셨잖아요. 뭐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아시는 구루께서 아는 곳에 투자해라. 오렌 버핏 우리 구루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야, 아는 곳에 투자해. 너 모르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라. 근데 사실은 그냥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거죠. 저게 좋대. 근데 주가가 흔들려. 그럼 갑자기 그 확신도가 확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또 딴 얘기 하거든요. 그럼 불안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이미 늦죠. 예. 그래서 왜 워런 버핏도 능력 범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뭐 능력 범위가 이만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또 공부해 나가는 거죠. 누구 뭐 태어날 때부터 반도체 알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반도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돌이 반도체 특강 기본편부터 모르시는 네. 분들은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목대균 대표님 책에 여기 이제 285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 좋은 자산보다 출구가 먼저다. 요게 어떤 의미일까? 아니 그러면 이제 좋은 자산 사자마자 팔 것부터 생각하라는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안 좋은 경험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실패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중에 6개는 좋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10개 4개는 중에 틀린다. 4개는. 그 4개 중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 그 일반 사모업을 한 적이 있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간두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요. 예, 자산운용사죠. 예, 쉽게 해서 이제 헤지펀드라고도 네.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전환사채를 샀습니다. 네. 투자한 거죠. 예, 전환사채를 투자했는데 그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풋옵션이 있으니까 사채를 갖다가 그러면 팔겠습니다. 다시 돈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상환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상환 못 하겠어. 이래버린 거예요. 돈 없다고? 그렇죠. 배째.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펀드에서 투자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거 디폴트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부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갚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결국에는 돈을 안 주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애걸해야 돼요. 네.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네. 이쪽은 배째. 제일 무서운 게 배째랍니다, 진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정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지금 반도체도 똑같은 거잖아요.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안도 투자 이야기도 똑같은 겁니다. 정말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도 똑같아요. 6개월 뒤에 써야 하는 돈, 아주 자기가 급한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예. 집살돈, 제 잔금 친구가 치를 한번 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그 여유 자금이 생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옛날에 태양광 업체에다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하필. 투자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애걸을 하는 거예요.
투자 기간이 안 맞는 거죠. 사실 주식은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단기적 기간에다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그걸 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낮은 가격에 빼야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요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투자는 생각보다 장기간의 투자일 수 있습니다. 사실 5년, 10년짜리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면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하루짜리를 투자하게 됩니다. 하루짜리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짜리죠. 만약에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면 추가 증거금을 갖다가 납입하라고 마진콜이 나오게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 기간은 하루짜리죠. 그래서 3년, 5년짜리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투자는 하루짜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버틸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 포지션은 닫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때 출구가 있느냐. 사실 부동산이나 저희 뭐 대체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엑시트를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치 아픈 거죠. 예, 제가 브릿지로는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투자는 됐어요. 근데 돈이 회수가 안 돼요. 미치는 거죠. 브릿지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는 그 사이에 돈 잠깐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부동산에서 보면 PF 대출을 갖다가 이제 받기 전에 브릿지론을 사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자금을 갖다 융통하게 되는데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이제 빌려가서 이제 갚겠다. 금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이죠, 또. 예, 근데 부동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배째. 이래 되니까 갑자기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럼 저는 하긴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높은 금리와 수익률 대신에 내가 원할 때 돈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구가 없다는 부분. 보통 이제 상장사들은 괜찮아요. 근데 비상장사들이 문제죠. 예, 공모로 IPO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금이 회수될 거야. 근데 IPO가 안 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금은 그걸 버틸 수 있는 투자 기간에 해당되는 자금으로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요. 네. 저희 회사도 투자하다 보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물릴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근데 그 자금이 나에게는 째깍째깍 그 한도가 찾아오는 자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2026년 7월에도 뭐 부동산 잔금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좀 뜬 돈 갖다 했다가 놔두고 돈도 못 갚아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집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잔금 못 치러서. 이런 경우들도 또 최근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할 때 무슨 자원이냐, 무슨 재원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 재원이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높게 해가지고 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자금인데 물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결혼 날 잡아놓고 신혼집 네.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그 돈 갖다가 이제 급 레버리지 막 이렇게 불려버리고 했다가 그 폭망하면 막 파혼당 이런 경우도 막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조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또 책에서 모르는 것을 피하는 것도 리스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초창기 때 설명을 들었어요.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자산운용사, 미래에셋 자산운용 다닐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침 세미나에서 엄청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화학된 것 같으면서도 초창기입니다. 진짜 초창기. 몇백 원 안 할 때였어요. 비트코인이. 예. 네, 근데 그걸 투자했었으면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야 돼. 근데 네네네. 조금 약간 네거티브하게 살짝 그때 무슨 다른 일로 해가지고 반응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충분히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좋은 호재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내뱉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충분히 해보는 게 좋다. 잘 모르는 거, 위험한 거, 혹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패싱 혹은 지나쳐 버리게 되면 너무나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때가 있더라. 저는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최근에는 워낙 많이 올랐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커니즘을 많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참 빡세게 해야 되더라고요. 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안 하는 건 저의 자유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전혀 모르면서 그걸 아는 척 하는 건 되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게으른 거죠, 사실은. 대표님이 지금까지도 그런 또 반성을 하시다니 좀 이것도 놀라운데. 아까도 그 워런 버핏의 능력 범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내가 그냥 몰라서 한 귀로 흘려듣고 나중에 보니까 저거 좀 사둘 걸 공부할 걸 하는 거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난 도저히 이거 이해 못 하겠더라. 내 상식에는 맞지 않아. 그래서 투자를 판단을 안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 결과 자기가 리젝트한 거는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냥 대강 듣고 뭐 자기 편견으로 그냥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좋은 호재가 됐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맞아요. 자기의 편견이죠. 예, 그러다 보면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새로운 자산이 매번 나타납니다. 디지털 자산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학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전 세계 흘러가고 있는 동향도 알아야 되고 뭐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을 갖다가 저는 뭐 이렇게 뭐 찬양하거나 뭐 우적으로 다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중국을 왜 알아야 되냐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큰 경쟁자로서 중국도 알아야 흐름을 알아야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알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쟤네들이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 또 금융이랑 산업, 기술도 같이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 저는 공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많이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 또 부족하죠. 대표님 겸손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부족해요. 또 하나가 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 책 보면 이제 6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평균 회귀와 네. 추세 추종 무엇을 따를 것인가. 아까 잠깐 평균 회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전통적인 이제 가치 투자자들도 많이 하는 생각이고 추세 추종은 또 장 좋을 때 네. 올라가는 주식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또 올라타기도 하고 불타기도 가능할 텐데 요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추종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모멘텀 투자죠. 모멘텀이 딱 달리는 말에서는 일단 내려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뭐 모든 투자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걸 극대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반도체 사이클이 이 정도 갔다가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근데 자기가 앞에서 내렸다. 삼성전자를 조금 일찍 팔았다라고 하면 엄청 가슴 아픈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10만 원에 팔고 2, 30만 원에 사고. 네, 그렇죠. 가슴 아픈 얘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뭔가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추세, 힘 이걸 갖다 그러면 존중하는 거죠. 뭔가 좋은 게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일단 모멘텀, 추세는 생각보다 강한 거고 이게 가장 잘 작동하는 사실 투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익이라는 거는 어쩌다가 작동을 해요. 평균익이라 하면 큰 흐름 속에서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주가가 아까 전에 우리 반도체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10배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5배예요. 네. 그럼 5배면 10배까지 복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이 많이 안 망가진다라는 전제하에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싼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평균은 10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배.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배인데 코스피가 20배, 30배에서 거래된다면 비싼 영역인 거죠. 그러면 너무 과하네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추세 추종 전략을 갖다 많이 쓰고요. 근데 그 추세 추종이 평균이라고 하는 이게 뭐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어떤 선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고 하면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하더라. 예. 근데 이게 언제 존재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게 당장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아니 언제 내려와요? 아니면 또 언제 복귀해요?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시간이 분들 간혹 걸립니다. 있어서. 예,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경계해야 될 거는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평균이 바뀌더라고요.
아, 평균이 구조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반평균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예, 네. 뭐 구조적으로 뭔가가 좋은 일이 산업 구조가 확 바뀌는 거죠. 예. 예전에 2014년에 석유가 그랬습니다. 이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나타나면서 석유 산업의 메커니즘이 확 바뀌어 버린 거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반평균을 저기 다른 학교 전교 1등 하는 애가 우리 학교로 왔는데 우리 반으로 와서 반평균 올라가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셰일오일 갑자기 이제 솟아나고. 애들 갑자기 뭐 그 어떤 신기술을 갖다 도입했더니 애들 평균이 전부 다 올라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뭐 획기적인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평균 자체가 아예 바뀌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옛날 평균에도 되고서 이게 회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큰 오산인 거죠. 자꾸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예. 그 지금 반도체라는 게 경기 순환형 산업이야. 원래 그래서 사이클. 그쵸. 원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하는 게 맞아. 근데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아닙니다. 옛날에 경기 순환적인 모습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SK 체트만장도 그러시고 네. 마이크론도 그러시고 이게 예전과는 다르게 구조적 성장 산업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평균 회귀의 논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과연 두 개 중에 뭐가 맞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축구 골대의 크기가 커지느냐 그대로 있느냐 혹은 왜 야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투고 타저일 때는 마운드를 좀 깎아서 낮추고 투수들이 너무 얻어맞을 때는 마운드를 좀 높이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나 기준이 바뀌진 않는지 네. 평균이 변하진 않는지도 같이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죠. 이번에 반도체가 만약에 어떤 그 경기 순환적인 모습이 바뀐다고 하면 그 평균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PER의 밴드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한국 증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한국 증시가 리레이팅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배구조 바뀌고 있다.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어떤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대한 평균 펀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안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 또 뭐 유동성, 뭐 금융 환경도 이야기 주셨고 LTA 장기 계약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또 왜 주주 환원도 좀 잘 나타나야 최소한 하방이라도 좀 이렇게 올려가면서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리캐시 플로우의 한 50% 갖다가 환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있고 24, 56 3개년도 그 정책을 했었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주주 환원을 강화하시겠죠. 그리고 한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업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 방향성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주 환원율을 높였을 때 평균적으로 높은 펄을 보여줬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증시가 한국의 그 기업들이 한국의 거기에 속해 있는 또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그러게 되면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PR 10배가 아니라 진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시아 평균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선진국 평균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멀티플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100원에 이익 창출이 100원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누구는 10배를 해서 1000원의 가격을 매기지만 우리가 똑같은 100원에 20배의 그 멀티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2,000원이 합당한 가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이거는 사실 뭐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반도체 기업들 PER 5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미국처럼 뭐 20배 이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10배만 받으면. 그러면은 2027년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막 500조, 540조, 550조 얘기 나오니까 그 10배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사항이라는 거고요. 네, 애플이 주주 환원율이 100%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마이크론도 이년도 100% 한다고 하니까 그거 대비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율 저거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투자자들이 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에.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랑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목대균 대표님한테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 저는 그리고 또 항상 어떤 책을 볼 때 그 저자, 작가의 생각.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묻어나는 부분이 서문과 맨 뒤에 이제 에필로그지 않습니까? 네. 프롤로그나 에필로그.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 책을 통해서 목대윤 대표님 그 에필로그 중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투자의 조급함이 삶의 조급함으로 번지는 순간 돈은 자유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의 확대 장치가 된다. 그래서 네.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돈 앞에서 초연한 사람을 더 높게 본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사실 뭐 요새 레버리지랑 잘 연결시키면 확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빨리 벌고 싶죠, 또. 빨리 벌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실수가 나가요. 그쵸.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젊었을 때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의 돈의 여유가 있으면 좋은 투자 기회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뭐 좀 중소형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장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사실 대형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 좋은 투자 기회를 갖다 선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잖아요. 뭐 100억짜리 자산 규모가 1000억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주식도 하시지만 또 하방이 막혀 있는 또 원금을 그렇죠.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를 갖다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사실 조급함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조급하신 거죠. 조급하다는 게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을 갖다가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안 올라가게 되면 당장 데미지,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급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약간 처음에는 잘 되면 좋겠는데 선순환의 과정으로 진입하면 좋겠지만 악순환의 과정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좀 돈하고 약간은 조금 떨어져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돈은 따라온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어떤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고도 그렇게 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되고 네. 또 젊을수록 사실은 또 이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도파민도 또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급해져서 레버리지도 쓰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사실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1000억 부자야 뭐 1년에 뭐 몇 억씩 쓰면서도 천천히 자산 배분해놓고 할 수 있지만 또 빨리 돈 벌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 혹은 이제 자산이 없어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을까? 혹시 대표님의 경험이나 어디 팁을 좀 주실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뭐 네.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으로 좀 투자를 하고 생활 자금하고 투자 자금은 조금 분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빚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래도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미장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도 네, 많지만. 그렇죠. 근데 주가 때문에 밤을 설친다.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매일. 그건 직업이시니까.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밤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제가 큰 자금인데, 나한테 중요한 자금인데, 저렇게 하면, 되면 안 돼.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비중을 줄여야 된다.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삶을 갖다 망치게 된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FOMC 회의 있을 때 미국 연준 네. 그 생중계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의 뭐 블룸버그, CNBC 거의 시청률을 능가할 정도로 네. 유튜브에 수만 명이 접속을 해서 네. 연준이 이제 한마디 해서 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참. 그래서 주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힘들으시면 사실 뭐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지만 삶의 여유가 생기고 생활 리듬이 안 망가집니다. 안 그러시면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때 제 삶의 그 완전 리듬이 망가져 본 사람입니다.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 멘탈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음에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다음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뭐 반등하리라고 또 기대하고 희망하는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 삶의 어떤 리듬감이 망가지게 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삶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초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으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사실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고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 대표님 통해서 오늘 또 진짜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배웁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살 것인가는 이 책을 사세요. 좋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대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